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일탈에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5년 정도 일한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이쁜 여자 직원이었어요. 키도 160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하고 눈은 똘망똘망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남자들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볼 듯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어린 신입 직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입 직원 환영식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회식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남자 직원 중 막내라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차이지만 막내라 항상 잡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명 좀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채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신입 직원이 앉는 것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을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점점 커져가 혹시나 들리지는 않을까 괜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사실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한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저희 테이블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신입 직원에게 계속해서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먼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은근슬쩍 계속 챙겨주었어요. 고기를 계속 접시에 담아주고 술도 반잔씩만 채워주었어요. 신입 여직원을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리님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머리를 온통 뒤집고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을 쯤 사장님은 그녀에게 인사말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스러운 인디언 보조개와 예쁜 목소리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녀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얼굴이 발그레진 그녀는 더 귀여워 보였고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도 고기 좀 드시고 저랑도 좀 한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쌈까지 싸주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지 결혼은 했냐,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착각하지 말자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2차는 술 파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일 큰 룸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괜스레 속이 타서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래를 잘 못해서 탬버린만 치고 흥만 돋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신입 직원도 노래 하나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입 직원은 흥을 돋구려고 했는지 땡벌을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뻐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귀엽게 땡벌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삼겹살 먹으며 한마디 할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끝나고 저는 선임들을 챙겨보내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대리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는 저희 둘이 술 한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세상 모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둘이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모습이 왜 이리 아른거리는지 밤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에 술깨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숙취 음료 드시고 힘내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보고 괜히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양심에 찔려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은 아주 잠깐 저를 흔들리게 했을 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는 형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갈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라고 감정을 잡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알겠다고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레이는 감정을 참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던지.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술을 먹는 자리라 좀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만 술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느새 서로 맘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 뭡니까. 그녀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 또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완전 술꾼의 애교도 많고 굉장히 솔직, 화끈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와이프한테서 볼 수 없는 매력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친구가 되었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술친구이자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사이에는 점점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 다짐은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녀가 이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다고 대리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저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유부남이라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썸을 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한 잔 더 할래? 라고 했고 자기는 술이 너무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뭘 쉬는데 라고 했더니 그녀는 여기 모텔에서 좀 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올려다보며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으로 들어서자 와이프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뽀얀 속살과 풍만한 몸매를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탐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몰래 하는 불장난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지냐고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몰래 만났고 점점 대범해져 키스도 하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륜행각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술 먹자는 얘기도 만나자는 횟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요즘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냐 얘기하며 혹시나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명품을 선물해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와 일이 끝나고 모텔을 가서 또 그녀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남이 뜸해지던 때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저희 회사 선배와 그녀가 같이 걸어가는 걸 봤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속 횟수도 자꾸 줄고 그녀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오자마자 이 새끼랑 바람핀 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너구나? 라고 말한 뒤 그녀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벙쪄 있었고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는 흥분해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너 고소할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니 회사 선배가 형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뭐 구경 났어요? 뭘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녀와 불륜행각을 벌였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러면서도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이긴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퇴근길에 그녀가 함께 가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랑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명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도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언제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건지. 형수가 찾아와서 뒤집고 나니 저도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 그녀가 떠오르네요. 연락하면 그녀가 받아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도시로 직장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여기저기 밥집을 옮겨 다니며 식당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간장게장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간장게장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가게 영업이 끝나면 이곳 쪽방에 머물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사장님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간장게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식당이 한가해지면 사장님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를 하고 오라고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사장님 집 청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 사장님이 집에 오셨고 저는 그 이후로 낮에는 식당, 밤에는 집안일은 물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임신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가셔서 제 짐가방을 하나 챙겨 던지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지우고 와.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핏줄은 개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한테 간장게장 전수받아서 밤낮 없이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다 가르쳐서 뒷바라지 다 했어. 동생들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자식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너도 정신 차려. 수술비 이거 하나면 충분할 거야. 이거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몸조리 하고 와.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하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쥐어준 봉투를 들고서 문 닫힌 대문을 애타게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1년 반 만에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커가면서 내 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는데도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한 단어만 반복하거나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 말을 하고 있으면 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빠 없이 지금껏 잘 키워왔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 다니고 치료에 드는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간장게장 사장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고 사장님도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제가 가게로 들어가자 저를 기억은 하고 있었던지 놀라면서 손을 잡아 끌며 가게 건너편 가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긴 네가 웬일이야? 우리 아기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이라니. 네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다가 낳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라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거리고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8년 전 그날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찾아갔던 그 이후 저는 제 가슴을 치며 독해져 갔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그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아이가 제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아이의 자폐는 그래도 더 이상은 많이 나빠지지 않고 차츰 호전하는 반응을 보여왔고 제게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수년이 흘렀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간장게장 사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박식당 사장님이 여태껏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식당 운영으로 버신 돈으로 지역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인품을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찼고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쏟아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쓰느숨을 지었습니다. 제 자식은 나 몰라라 버리고 바깥 세상에선 선인으로 살며 호인처럼 고개 빳빳이 존경받고 있다니 정말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장게장 사장가게에 제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라며 저를 크게 한번 보더니 건너편 가게에 가서 기다리랍니다.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을 제 딸아이와 기다렸습니다. 바쁜 시간이 좀 지났는지 박 사장은 카페로 들어왔고 제가 딸아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진아야, 네 아버지야. 아직 성취하는 아이지만 아이는 박 사장께 인사를 했고 박 사장은 그런 제 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이런 걸 내 핏줄이라고 우기는 거야?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날 찾아와서 냅다 협박하면 통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 피에서 이런 모자란 게 나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입 조심해. 내가 이래봐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왜 창피하게 하니? 너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럼 가게 나와서 일해.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제가 내 딸이라고? 간장게장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 저와 제 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뭐? 모자란다고? 저는 제 딸을 무시한 사장의 태도에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빚은 꼭 갚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20년 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사장 가게로 찾아갔고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친자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목적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매주 목요일 바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행이 시작됐고 저는 간장게장 사장이 한가한 시간대 모텔을 드나든다는 것과 그 모텔 함께 가는 여자가 다방 아가씨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아가씨도 아는 건지 돌아가면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디데이를 정하고 월차를 내고 모텔 앞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장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달라고. 물론 사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함께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이 잠든 틈을 타서 사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 들어갔고 친자 확인서를 제 집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사장의 나이 65살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피 같은 내 딸에게 아비인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을 꼭 쥐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고 사장의 철면피 같은 두 얼굴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박 사장의 여동생이 얼마 전부터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대학을 나와 결혼도 하고 잘 살면서도 자꾸 사장한테 간장게장 분점을 내고 싶다고 레시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동생들은 다 필요 없다면서 분점은커녕 레시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영웅으로 사회에 인정 많은 인간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장의 동생들은 모텔에서의 죽음을 미화하며 과로사라고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자식도 없던 사장의 장례식은 사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지키게 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딸과 함께 그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진아야, 얼른 인사드려야지. 고모랑 삼촌이셔. 이 아줌마가 미쳤어? 놀라셨죠?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딸입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누구 딸? 거짓말하지 마쇼. 사장의 그 동생들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딸이 박 사장의 딸이라고 하자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해간 유전자 친자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누구 씨를 가지고 검사했는지 알게 뭐예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조작.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고 부동산만 해도 시가로 18억에 가게도 그 사장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남매는 자기 형이 죽자 쾌재를 불렀겠지요. 하지만 저의 친자 확인증에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자 감정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제 딸아이가 간장게장 사장의 친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속권은 제 딸에게 넘어왔습니다. 길고 긴 이 싸움에서 승자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끝까지 자기 딸로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찼던 그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제게 있어서 단 한 푼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아이와 그 사장이 남긴 재산으로 행복한 삶은 살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덕에 저는 현재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6년 차예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남매끼리 원래 커가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 아니라 둘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동생이 너무 착하니까 솔직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동생이 운 적은 있어도 저한테 달려들거나 얄미운 짓 한 번 한 적 없이 누나인 저를 엄청 따랐던 애라서 저도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줬어요. 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와 달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소설 같은 걸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올 무렵부터는 장르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동생도 초기작이라 그렇다며 돈이 안 되는 것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나 장르소설이 돈이 안 되었지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엄청 걱정을 했었죠.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던 동생은 저희 때문에 작가의 길을 잠시 접고 대기업에 취직을 잠시나마 했었으나 본인의 성격상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희에게 처음으로 작가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동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들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자 집에서는 동생에게 더 이상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동생의 생활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토리를 짜내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되다 보니 가족 여행을 와서도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적고 어떤 날은 글이 적히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당연히 밖을 나가지 않으니 연애는커녕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만 길어지니까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일단 동생을 결혼부터 어떻게든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선을 보게 했지만 동생의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도통 부모님의 소개로 본 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제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여자를 소개시켜줘 봤지만 만남을 2-3번 이상 이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여태까지 솔로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우대가 여성들이 싫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동생 측에서 바쁘다고 다음에 만나자며 완곡한 거절 끝에 심통이 나서 엎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더욱 미칠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혹시나 동생 취향이 동성애자인가 싶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 은둔 고립형 남자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죽을 거냐며 이리고 뭐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말을 하자 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조카를 낳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조카를 보던 동생은 저희가 생각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볼 때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 매형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화만 하고는 항상 혼자서 작업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근처에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일만 하던 애였는데 저희 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완전 자기 딸 마냥 끼고 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는 외갓댁에만 오면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어느 날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송이 같은 예쁜 자식 가지고 싶다면서요. 확실히 동생이 진짜 조카라면 끔찍히 여겼거든요. 저희는 얼씨구나 해서 그때 동생을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을 압박하며 결혼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드디어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동생이기에 제가 설레이고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준 잘난 집안, 잘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보다 5살 어린 이제 막 2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고 너무 잘난 여자들은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려 든다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소모된다고 그냥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냐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이 여자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없냐고 물으니 동생은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없다네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더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허비했다고 자기 일에도 지장이라고 점점 지치니까 이 여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전부 다 말문이 콱 틀어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괜찮다며 고집부리던 동생은 결국 그의 집안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야 저희 집안은 나쁘지도 않고 동생 연봉에 학벌까지 보더니 아주 만족스레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저희에게 지원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자기한테는 자기를 귀찮게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최고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올케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이 불편한지 동생은 결혼 후에도 본가에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효도는 서로 각자 셀프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겼다네요. 그 상태로는 임신까지 하고는 거동까지 불편하다며 못 가겠다 했다는데 기껏 임신 8주차에 30분 거리에 있는 시댁도 못 간다면서 맨날 자기 친정에는 아주 들락날락 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그걸 동생한테 표현하면 동생은 그러면 자기도 불편해서 본가 오는 것 자체가 분란의 여지가 되니까 자기도 다 안 오겠다고 하면서 본가 오는 횟수를 줄여버리더군요. 정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말고는 올케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올케 친정 부모님은 제 동생 집에서 살다시피 주말마다 방문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동생 집에 가려고 하면 올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댄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동생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며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울지만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어서 말씀하신 건 이랬어요. 동생은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지원해줬던 돈으로 집을 사긴 했는데 며느리는 돈 쥐꼬리만큼만 들고 와서 혼수하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글쎄 며느리가 사실 요번에 혼수하라고 준 돈이 모두 빚이었다며 혼수할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은 사실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동생에게서 돈을 매달 뜯어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말해준 걸 듣고 순간 화가 나서 동생 집에 쳐들어갔더니 이건 뭐 방에 온갖 명품들이 그리도 많은지 특이하게도 동생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올케 것 뿐이더군요. 책상 위에는 백화점 VIP 초청 이딴 카탈로그도 보이고 얼마나 돈을 써제낀 건지 진짜 없이 살던 년이 동생을 만나 등골을 제대로 빨아서 먹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시장에서 샀던 저렴한 보세 추리닝 옷,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올케는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안 나가는 동생 대신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문화센터를 돌아다닐 때도 많았다고 외제차도 한 대 사서 돌아다니며 있더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올케는 자기 남편 돈 자기가 쓴다는데 왜 내가 난리치냐고 저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이 이렇게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앞으로 2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며 문을 쾅 닫는데 마침 동생이 뒤따라 나와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모 우울증이라 잠시 저렇다며 누나가 이번만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가 잘 달래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렸지만 정말 저대로 동생을 방치하고 놔주면 저런 여자한테 갇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좋은 동생이지만 저렇게 동생의 등골에 피 빨아먹는 듯한 모기 같은 여자를 앞에다 두고 모르고 산다는 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바람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생겨 점심시간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세상에 올케와 웬 낯선 남자가 지나가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거죠. 아주 대담하게 길거리에서 그 낯선 남자와 연인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에게 올케는 지금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불러서 나갔다네요. 아이는 자기한테 맡겨놓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올케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봤는데 네가 볼 땐 어디 봐서 올케랑 같이 있는 옆 사람이 친정엄마 같은지 한번 보라며 동생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동생은 사진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얼마 안 되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주 이렇게 나가는 적이 있어서 의심을 전혀 안 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갔냐니까 거의 결혼 초부터 계속 그랬다고 하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녔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자 동생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다그쳐서 저는 힘들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조카 친자 확인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잠시 충격받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알겠다고 그리고 오늘 일을 비밀로 해달라며 저에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동생에게 혹시 덮을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모아야 된다며 이거는 부모님도 충격받고 쓰러질 수 있는 큰일이 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도 자기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꼭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올케를 얼마나 팼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폭행죄는 동생이 잘못을 했지만 올케는 사기죄로 이미 고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동생과 만나기 전부터 3년을 넘게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집안에서 그 남자가 비전이 없으니 일단 선을 한번 보라고 했기에 처음부터 동생에게 돈을 타서 이혼할 작정으로 그냥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결혼해서 갈취를 했던 거죠. 심지어 아들조차도 동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게 바로 장인 장모였습니다. 장인 장모 말로는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뒤늦게 알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올케는 지속적으로 집안의 일을 핑계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거기에 장인 장모도 딸과 사전에 들키지 않도록 미리 입을 맞췄던 거고요. 근데 처가 모두가 짜고 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딸에게서 거액의 돈을 계속 입금받은 정황이 있고 그 남자하고도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탄로가 나 올케뿐만 아니라 처가의 장인 장모도 실형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었네요. 동생은 남자와 올케 둘 다 위자료 소송까지 들어갔으나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개털들한테 받아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생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기껏 남은 건 올케 명품들과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돈, 그리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던 동생이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동생이 이 사건 이후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